네, 오늘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드린 그 바로 한국가수협회 그 농학 박사님들 모시고 회장님과 박사님들 모시고 저희 지금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의 뜨거운 그런 열기를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 나옵니까? 어때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지금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운봉 지역에 와서 지금 오늘 모이신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을 갖다가 살펴볼 때 정말 선진지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사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농사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면은 전정을 할 때 꽃눈 한 개라도 아까워서 자꾸 남기려고 그러고 나중에 일을 할 때 보면은 젓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 별 용도가 꽃눈을 보면은 알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과일이 어느 정도 클 것이다라고 이제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 아주 적극적으로 농사에 임하시는 부인분들은 남편이 남겨놓은 꽃눈을 따라다니면서 정밀하게 더 잘라 없애버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거 별 볼품도 없는 과일이 생산될 것 같은데 이걸 해서 다 지금 젓갈을 하고 내 가위질이 수십 번 더 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은 뒤에서 청소 역할을, 남편들은 대충 저질러 놓고 가고 부인분들이 뒤에 정리를 싹 해주고 따라가고, 그래 함께 공부하는 이 모습이 지금 다른 사과 재배지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인사 말씀에 앞서서 간단히 우리 컨설턴트들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수협회가 전국적으로 조금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거 20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농촌의 가구당 소득, 도시의 가구당 소득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농촌에도 소득이 많이 올랐지만은 도시 가구당 소득하고 편차가 자꾸 격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도시에 있는 이는 잘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없느냐라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국민대통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수협회에서 돈을 절반 댈 테니까 정부에서는 컨설턴트들을 와서 하루를 와서 떠들고 가는데 그 비용은 너가 좀 대라. 왜?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분들을 갖다가 격차를 줄여주려고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도 해볼 만한 직업.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번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하시고 싶은 얘기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그게 전체인 양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과 컨설턴트라고 하면은 농촌 현장에서 사과 농사를 수십 년간 농사를 하시고 사과 맹장을 획득하신 분, 한 분, 농촌에서 사과 농사를 오랫도록 지으신 분이죠. 사과 명장 한 분,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사과 연구만 해오신 학자 한 분, 또 한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과 하면은 위에 지상부, 과일이나 잎이나 줄기를 쳐다보죠. 땅 속은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그러는지, 사실은 땅 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 평생 땅 속만 들여다보고 있는 한 분 해서 세 분을 모셔서 이 세 분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강의는 하지 마라.
핵심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내가 농사 지으면서 이 부분이 아쉽더라, 뭔가 모르겠더라,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현장에 계신 분, 학자, 땅속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 세 분이서 답변을 해주는 일종의 알고 싶은 것을 알고 가시도록 해주는 게 맞다. 그래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농사를 오랫도록 이제 하셨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을 갖다 저 높은 곳으로 더 인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를 하고 나면은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보고 배우고 따라오라고 여러분들을 하나의 지역의 사과 사령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내겠다라는 것이 한국가수협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비용은 우리가 상당되겠다. 그 대신에 컨설턴트들의 강사료는 내놔라 해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도 잘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쉽게 사람들을 모을 수 없어 가지고 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컨설턴트들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옥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아까 자 우리 손동석 회장님 저 박수 한번 드렸어요. 반갑습니다. 예, 저 우리 신건철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그 실무 우리 협회 이영수 이사님 소개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요 오게 된 배경이 저분이 옛날 축산과학원이라고 옆에 축산지소가 있었죠. 남원지소 그죠? 남원지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랫도록 하셔가지고 이 지구에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과 주산지를 지금 이동을 한다는데 지리산에 이름을 붙이고 뭘 해서 이게 이쪽 지역을 더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지금요 우리 저 연합회 회장님, 문 회장님하고 두 분이서 보니까는 짝짝꿍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첫 번째 사과 컨설팅 첫 번째를 이 지구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 우리 문 회장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서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모르고 자리를 조금만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는 사과 뿌리의 기능과 양분 흡수라는 건데 조금 있다가 이제 신건철 박사 토양과 그 뿌리 관계하고 약간의 중복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지상부와 지하부와의 관계를 연계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안 되나요? 여기 되네. 우선 이제 사과나무를 비롯한 이 식물체의 뿌리의 기능은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 뿌리는 식물체를 그 지탱을 하지요. 지탱을 해서 식물체가 바로 서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뿌리는 양수분을 흡수해서 통과시켜 가지고 이파리에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이걸 이제 흡수를 해서 통과를 한다는 이 통과에 왜 중점을 두느냐 하면은 이 사과나무의 뿌리는 양분과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자기 그 뿌리에 간직하지 않고 바로 그 이파리와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바로 전류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과연 사과나무 뿌리는 자기가 크는데 필요한 양분을, 식량을 어디서 얻을까요? 그것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뿌리가 자기가 쓸 거를 자기가 흡수를 해서 자기가 쓰겠지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사과나무 뿌리가 필요한 양분은, 식량은 잎에서 얻는, 잎이 광합성해서 거기서 탄수화물 만들고 단백질 만들고 해서 다시 체간부를 통해 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보내줘 가지고 그것을 식량으로 해서 뿌리가 이제 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하얀 뿌리, 우리가 백색 뿌리라 그러는데, 이 백색 뿌리가 많아야 우리가 사과나무가 원활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본인의 그 가수원에 사과나무 밑에 뿌리를 한번 흙을 파헤쳐서 뿌리를 한번 보십시오. 백색 뿌리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또 그 사과나무의 큰 중요한 기능은 호르몬의 생산처라는 거죠. 우리 식물 호르몬이라는 게 5가지 있는 걸 아시죠?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카이닌, 그리고 앱사이식 애시드하고 그리고 에틸렌. 이 중에서 사이토카이닌이라는 것은 백색 뿌리에서만 합성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꽃눈 분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인을 하면은 백색 뿌리가 이제 기능이 커져서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론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3가지 기능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나무, 그러니까 이제 사과나무의 뿌리, 특히 작물의 뿌리는 이 호르몬의 생산처라는 이 말 때문에 이 식물의 두뇌라는 그런 별칭도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모든 것을,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에 모든 걸 조절하는 거죠.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에틸렌을 생성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 과일의 2층을 형성시켜서 낙과를 시키게 되고 낙엽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이토카인 같은 걸 만들어서 꽃눈 분화를 일으켜서 과일을 맺히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뿌리가 자라는 토양 환경을 우리가 이제 큰 변화가 없이, 물이라든지 온도라든지 pH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변화가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뿌리의 이제 양분, 식량은 어디서 얻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과나무에 있어서 특히 과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장양분이라는 개념인데, 이 저장양분이라는 것은 이 숲이 내 가지나 뿌리 내 축적된 주로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과나무의 생장 초기에는 사과 초기부터 시작해서 꽃이 필 때까지 이 저장양분을 이용해서 발화가 되고 잎이 트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가 활동을 해가지고 발화가 돼서 잎이 이제 새로운 잎이 나서 파릇파릇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잎이 이제 자라가지고 자기 자신의 양분을 만들어서 비로소 자급자족에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뿌리가 원활하게 활동이 못하지요. 그래서 양분 흡수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장 양분에 축적된 양분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 저장 양분이라는 게 10월 달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이듬해 5월 달까지 계속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월 달쯤 되면은 다 고갈돼 버려, 떨어져 버려. 그러나 반면에 이제 뿌리가 활동을 해서 이파리가 파릇파릇 나는 그 시기에는 이파리는 제대로 이제 활발한 작용을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데만 급하지 다른 과일이나 뿌리까지 영양을 공급해 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기까지 그 아주 불안정한 그 시기를 우리는 이제 양분 전환기라고 그러는데, 이 양분 전환기를 잘 슬기롭게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양분 전환기는 저장 양분과 그리고 이 뿌리의 양분을 공급해서 빨리 그 흡수를 시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양분 전환기를 안정시키는 그런 그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죠? 다 저기 남으셨군요. 네, 회장님도 유인물이 그건 이제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맨 위의 그래프는 이 사과 배의 신초 생장과 뿌리 그 양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지요. 그래서 이제 사과가 이렇게 뿔처럼 생긴 그것이 이제 사과 신초 생장을 월별로 표시한 건데, 6월달 시작해가지고 커지다가 7, 8월 달에 굉장히 많지요. 그 밑에 보면은 다시 이제 그 제일 밑에 사과 백색 뿌리라고 해놓은 그 부위를 보면은 반대로 사과 신초 생장이 굉장히 활발한 7, 8월 달에는 굉장히 그 떨어지는 7월 달에 특히 이제 스트레스 그 밑으로 그 계곡이 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과의 그 지상부 신초 생장을 봄으로써 뿌리 상태를 우리가 토양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지만은 상상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배나무의 경우는 사과보다는 조금 더 시기가 빠릅니다만은 같은 그 경향을 보고 있어요. 배 가지가 생장이 왕성할 때 그 밑에 반면에 이제 배 뿌리가 아주 곡선이 깊게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고, 배 과실도 과일이 많이 자랄 때 거기에 반비례해서 배 뿌리가 굉장히 그 밑으로 생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 이 첫째 그 잎내 영양이라는 그런 이런 그래프가 있죠. 그 다음에 수채내 저장 양분이라는 이런 그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잎내 영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때에 수채내 저장 양분이 굉장히 떨어지고, 잎내 그 영양이 저하되면 될수록 수채의 영양분은 이제 많이 축적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채내 저장 양분이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11월 이후에는 그대로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9월 달, 10월 달에 수채내 저장 양분을 많이 축적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듬해 이제 그 발라라든지 그 초기에 꽃이 생기고 유거가 생겨서 발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화살표로 여러 가지 우리가 사과나무를 식물 생리학적으로 스테이지 단계를 표현한 건데, 이제 내재 휴면을 하고 되고, 내재 휴면이라는 것은 이제 타발 휴면, 자발적으로 휴면하는 것이 휴면은 자발 휴면과 타발 휴면인데, 이것은 이제 자발 휴면이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자발 휴면은 나무가 스스로 원해가지고 자는 거고, 타발 휴면이라는 것은 환경이 극심하게 이제 춥거나 수분이 없어서 한발이 들어가서 억지로 이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건데, 이 내재 휴면, 자발 휴면이 완료되면은 온도가 조금만 좋으면은 그대로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때는 이제
시설 재배를 할 수 있다. 2월 이후부터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발화기가 있고 개화기가 있고 양분 전환기가 있고 영양 생장 원료기가 있고 낙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분 전환기는 5월 중순 뭐까지 5월 중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는 사과나무 수채 내에서 NPK 등 그 무기 성분의 그 소장을 말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점선으로 된 점선으로 된 이 질소인데, 질소는 초기에 이제 이 굉장히 이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요구도가 높다. 그 다음에 이 칼리는 이 생장 중기에 6월, 7월 달에 굉장히 요구도가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산이라든지 칼슘, P라는 건 인산이고 C라는 건 칼슘인데, 이것은 이제 생장 후기로 갈수록 이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고, 마그네슘도 생장 중기, 특히 이제 6월 달, 7월 달에 요구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를 보면은 초기에 질소를 발화기 때부터 시작해서 개화기 때 이 질소를 어떻게 충당을 잘 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중기의 요구도 높은 칼리를 6월 달에 7월 달에 어떻게 많이 줄 것인가, 인산 칼슘은 후기에 이제 요구도 높으니까 7월 달, 그리고 성숙기 때, 수확기 때 어떻게 이 칼슘을 잘 보충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그래프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과의 생장 스테이지를 월별로 연중 월별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점선으로 된 꽃눈에 관계되는 거죠. 6월, 7월 달, 6월 달 한 달 동안은 꽃눈이 유도돼 가지고 7월 달 초순부터는 7월 달부터 이제 꽃눈이 분화돼서 11월, 12월까지 계속 꽃눈이 형성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이듬해 그 2월, 3월, 4월 이제 이미 그 형성된 꽃눈 안에는 여러 가지 자방이라든지 어린 꽃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충실화되는 그런 관계고, 3월 달에 이미 이제 그 작은 꽃눈을 잘라서 우리가 면도칼로 잘라서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작은 그 꽃밥이라든지 자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미 다 이때는 꽃이 다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 꽃눈 유도 시기, 특히 6월 달에 꽃눈 유도, 그 이파리 잎눈처럼 생긴 생장점의 제일 꼭대기가 우리가 편편하게 돼 가지고 꽃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그 잎눈 생긴 뾰족한 것을 어떻게 평평하게 꽃눈으로 유도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적과라든지 수채 안정에 수채를 약하게 해서 꽃눈을 유도한다든지, 가지를 유인해서 꽃눈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절단, 하기전정 절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2차 생장이 쭉 돼가서 그 끝에 꽃눈이 생기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재배 관리로서 2월 달에 꽃눈 유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손동석 명장님께서 이번 7월 달에 작업해가지고 자세한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사과나무의 뿌리 그 생장 특성, 그리고 그 지상부 잎과 가지의 생장 특성과 이파리의 그러니까 수채의 양분 요구도, 질소는 초기에 요구가 많고, 칼리는 중기에, 인산하고 칼슘은 후기에 요구가 많다. 이런 특성을 잘 살려서 시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저장 양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 그 수확 후에 우리가 예비로서 상당히 이제 질 비료라든지 이런 특히 인산을 그 위주로 한 연면 살포용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비로서 이제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보조 나오기를 기다려 가지고 퇴비를 주지 말고 12월 달 땅이 아직 얼기 전에 퇴비를 줘서 충분히 우리가 그 땅 속에서 부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초에 이제 퇴비를 주고, 퇴비에 대해서는 뭐 유박이냐 무슨 광산 칼이냐 뭐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 사과 명장님께서 좋은 경험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화기 때 우리가 이제 요소를 토양에 뿌려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년에 새로 농사 지을 그런 눈과 뿌리, 그리고 우리 그 꽃을 활발하게 확 틔우는 힘을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화기 때 우리가 이제 개화기 때는 살충제나 이런 농약을 잘못 쓰면 안 되죠. 다 낙과가 돼버린다든지 그 꿀벌 양분하는 업체한테 피해를 주니까 개화기 10일 전에 개화 직전 약제를 뿌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소 하고 붕사를 같이 섞어서 연면 살포를 하게 됩니다. 요소 1.2kg, 우리가 SS 한 번 움직일 때 500리터가 되니까 요소 한 1.2kg 하고 붕사 500g을 SS 500리터 통에 쓱 타서 그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분 전환기를 슬기롭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게 이제 이 발화기, 개화기 때, 그래 아까 저장 양분 도모하게 수확 후 예비를 하고 퇴비를 주고, 발화기 때, 개화기 때 이제 붕수를 주고, 요소 연면 살포하는 게 다 이제 이 양분 전환기를 잘 넘어가기 위해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에 이제 필요한 칼리를 우리가 6월 달에 인산 칼리나 이제 인산 칼리 형태로 우리가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마그네슘의 그것도 굉장히 높으니까 마그네슘 연면 살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인산 칼슘은 이제 7월 달에 착색제로서 인산 칼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면 살포를, 지금 이제 시기부터는 이제 잎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을 때니까 연면 살포의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7월 달엔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뿌리의 기능은 약해가지고 뿌리가 잘 양분을 흡수 못하니까 이때는 인산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연면 살포를 해서 잎에서 이제 뿌리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이파리의 요구도가 이렇게 이제 중기에 7월, 8월 달에 막 왕성한 그때 만약에 이제 이 공급을 제때 안 해주면은 어떤 일이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이파리는 구연산이란 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파리가 구연산을 생성해서 주위에 있는 그 조직으로부터 막 흡수해서 뺏어와요. 그러니까 저 멀리 뿌리에 있는 칼슘까지도 다 뺏어와가지고 잎이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뿌리를 칼슘이 뿌리에서 빠져나오면 막 조직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7, 8월 달에 연면 살포는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요약을 해 드리면은, 첫째 이제 뿌리 생장 특성, 지상부 수채의 시기별 양분 요구도, 세 번째 비료 특성을 감하는 종합적 시비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비료 특성이라는 거는 나중에 또 신건철 박사께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질소질 비료로 해도
다 같은 질소가 아니죠. 우리가 질소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요소, 그리고 유황, 그리고 칠레 초석, 뭐 질산 칼륨 같은 거, 이런 질산태 질소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요소태 또는 아민태 질소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도정을 안 한 그 벼라고 볼 수 있죠. 벼를 사람이 먹으려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도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와 같이 이제 요소는 땅에 주면은 보통 한 5주 이후에 그 암모니아태로 바뀌고 또 질산태로 바뀌어가지고 비로소 흡수가 됩니다. 우리 식물체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는 질산태 질소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아는이라는 같은 그 암모니아태 질소도 그 식물체에서 바로 흡수할 수 없는 그거 이제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산태 질소인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햇반 같은 것이 특징이 있다. 햇반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 비닐을 벗겨서 렌즈에 넣어서 바로 뭐 밥을 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료 회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돈은 고가로 해가지고 이거 사시오 저거 사시오 하는 거는 보통 질산태 질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흡수가 돼요. 이파리에서 뿌리에서 바로 흡수,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질산태 질소이기 때문에 고가로 이제 주고 이제 시게 될 그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구 예비라든지 뭐 이런 갑자기 수세가 푹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질산태 질소를 뿌리는 것이 요소를 뿌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화 직전, 개화 10일 전에 분사 500g, 요소 1.2kg을 연면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분 전환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연면살포, 이 시기 연면살포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천신장 완전기는 6월달, 7월달 이때 이제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요구도가 높으니까 6월 중에 이제 인산 칼리 1.2kg 연면살포를 하고, 연면살포용은 정인산 형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특히 인산 칼리 같은 게 약해 낙이니까 다른 약재하고 섞어서 쓰면 안 되고 그런 걸 이용해야 됩니다. 6월 하순에 이제 마그네슘, 칼슘, 철, 아연 이런 것들을 연면살포를 해주는 것이 좋고, 7월 중순에는 이제 인산 칼슘, 특히 이제 이것은 뿌리에 칼슘을 공급하는 용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착색제로서도 좋습니다. 착색제로서도. 그 다음에 추석이 빨라서 홍로 같은 경우에 착색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착색제를 뿌리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착색이 되어야 또 공판장에서 값을 받으니까 착색제를 일단 약간 고민은 되지만 치셔가지고 돈을 많이 일단 버는 게 중요하죠. 이때 이제 칼라민 같은 에틸렌이 함유된 것들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에틸렌이 들어간 걸 뿌리면 바로 과일이 푸석푸석거려서 금방 소비자한테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니까 에틸렌이 안 들어온 그런 착색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성숙기에 칼슘 결핍이 쉬운 그런 품종에는 고두병 방지나 또 저장량 축적용으로도 이 칼슘 공급이 좋고, 그다음에 예비를 하는데 가온 조건에 따라서 칠산칼슘, 요소, NK 비료, 연면시비 할 수 있는 NK 비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숙기에 칼슘 연면살포는 주로 칼슘 공급용으로는 염화칼슘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수확 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네. 12월 토양에 이제 시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뿌리의 토양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온도, 그리고 수분, pH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되니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토양 수분, pH, 그러면 이제 토양에 있는 염류, 양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이시 측정기 이런 것들은 구입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이제 과학 영농을 위해서 좋죠. 두 번째 또 과학 영농을 위해서 루페로 항상 이렇게 봐가지고 응애 같은 게 조기 예찰을 해가지고 약을 뿌려줄 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수세 안정이 밀식 재배가 크게 느는 그 관계로 수세 안정이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이 비비풀을 가지고만 하는데, 비비풀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착과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수세 안정시키는 착과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착과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착과시키는데 우리가 적화제나 적과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죠. 적화제 같은 경우는 석회용합제를 이제 뿌리는 거를 우리가 연구소나 뭐 우리 기술 계통에 지도 계통에는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적과제는 품종별로 참 그 적과제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품종별로 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후지, 조숙계, 후브락스, 미얀마, 참피언, 히로사키, 요가에 치면은 안 된다. 이런 건데, 후지 계통은 과다적과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빈으로 주로 이제 그 우리 적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비풀은 수세 안정제로서 하게 되는데, 중심화 만개 30%의 저속 살포를 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의심스러운 신초 15cm 자랐을 때 한 번 더 치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지. 그 비비풀 회사의 선전대로 하면은 우리가 막 3번, 4번 쳐도 참 어렵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인 그 처리 약제이기 때문에 비비풀을 사용할 때 2번 이상 쓰지 않도록 경영 관리 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전정이라든지 착과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칼슘, 인산칼슘, 인산칼리 이런 것들을 공급하더라도 그게 수체 내에서 그 암모니아 그 질소태가 질산태로 바뀌는 것을 방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소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도장이 적게 되고 나무가 덜 크게 돼요. 덜 크게. 그래서 이 단근이라든지 현상박피라든지 착과라든지 적과 관리라든지 전정, 뭐 7월달에 전정 관계 뭐 이런 걸 다 사용해가지고 수채를 안정시키는 그런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대충 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여기서도 유목기에 상당히 밀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사과나무 개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작은 묘로 다 합니까? 작은 묘로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세형 방충, 세장 방충, 제식거리가 4에 2m가 많고, 좀 거의 대부분이 미식장애하고는 좀 안 나겠네. 예. 괜찮네. 작업무가 좀 되는 거 가운데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4에 2m 좀 하고. 예. 우리 보통 3.5에 1m를 할 때는 굉장히 비비풀 관계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3.5m인데. 예, 나무와 나무 간격이 문제죠. 1m로 너무 좁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덜하군요. 예. 예,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유인물로 여기 남겨놓고 갈 테니까 그때 유인물을 보시든지. 선생님 예. 폴리인산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쪽 지역에서 지금 폴리인산 쓰신 분 계십니까? 폴리인산 쓰시는 농가 안 계시죠? 처음 지금 폴리인산이라고. 인산은 이제 보통 두 개의 인산이, 한 개 또는 두 개의 인산이 결합된 그런 계통을 쓰는데, 폴리인산은 그런 여러 개가 중합된 그런 비료이기 때문에 토양 관주용으로 나왔죠. 토양 시용용으로 좋죠. 연면살포용은 아니고 토양 시용용으로는
미량 요소 부분도 아니고 예, 인산만 있는 거죠. 인산만 있는 인산만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폴리인산이지만 인산이란 그 피인데 피가 꽉 뭉치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피 하나만 딱 들어있는데 이거는 피. 효과가 좋겠네 많이 들어. 그렇죠. 그 토양에 주면은 그 굉장히 어떻게 토양이 관주로만 관주로 뜨고 토양에 토양에 뿌려도 되고요. 아르당 얼마씩? 그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 폴리인산 선전한 것 같아가지고 잘 그거는 속이는 안 드리겠습니다. PPP 계속 몇 개가 들어가. 그렇죠. PPP가 그 사슬처럼 엮여 있는 거예요. 사슬처럼. 예. 뭐 하실?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많아가지고 두 사람이 더 있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